네, 김회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하고요. 트럼프 시대에 우리 테슬라, 메타, 구글, 그리고 더 넓게는 비트코인 이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변화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모시고 전문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블록체인 매체 편집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불기둥인데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 대선 전에 투자하신 분들,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만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들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되나 주저주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궁금한 게 빅테크 기업들의 이 CEO들이 과거에는 반트럼프가 많았잖아요. 2016년 트럼프 1기 당시에는 메타의 저커버그도 그렇고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반트럼프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은 되자마자 이 기업들 주가들이 다 올라요. 왜 이런 걸까는 일단은 두 번째 궁금증이 질문, 왜 이 기업 주가들이 오르나 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다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효과라고 해서 다 오르고 있는데 미국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IT 기업들이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는 방법일 것 같고, 다만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2기 정부와 어떤 식으로 이 회사들을 기업과 산업을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이야기를 오늘 차곡차곡 다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다 보신 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죠. 말씀 네, 주시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대로 이 메타나 아마존 뭐를 비롯해서 구글과 이 여러 이 IT 기업들이 CEO가 나서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빨리 보냈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는 메타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였는데, 첫 번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면은 저커버그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커버그랑 트럼프는 완전 상극이구나. 뭐 지금도 상극일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두 번째는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죠. 워싱턴 포스트. 좀 전에 뭐 이정환 대표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후보 지지 사설을 내는 전통이 미국 언론에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해리스 사설을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철회를 했습니다. 해리스 지지 사설을 준비했다가 철회했다. 철회를 했는데 그게 베조스의 지시였다고 하죠. 그래서 베조스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또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도 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구글도 사실 트럼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트럼프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온다. 이건 니네 조작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해리스를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해리스 투표하려는데 어디서 투표하나요를 검색하면은 막 투표장이 나오는데 트럼프 투표하려는데 투표장이 어디인가요 하면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선거 당일에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구글이 설명한 걸 보면은 해리스라는 카운티가 있대요, 텍사스에. 그래서 그게 나온 거고 트럼프라는 카운티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반대로 이제 부통령 후보였던 벤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그 검색어로 넣으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벤스는 카운티 이름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름이라서.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말을 믿죠. 구글이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이것도 한 뭐 몇 년째 계속 트럼프 주장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순다르 피차이 CEO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사실 2021년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 바이든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하고 뭔가
불만이 많은 것처럼 연설을 한 다음에 의회를 점령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메타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유튜브가 트럼프 계정을 중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크 산업하고 특히나 이 소셜 미디어 산업하고 트럼프는 뭔가 좀 길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계속 얘기가 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다들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뭔가 좀 이제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루스 소셜 자기 SNS 만들었던 만들었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뭐, 했는데. 그렇죠. 그 밖에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라던가 애플의 팀 쿡 같은 CEO들도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이 두 기업은 트럼프와 특별한 뭐 갈등이 있거나 하진 않았었고 젠슨 황을 또 이제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젠슨 황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젠슨 같고. 황은 트럼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뉴스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관계가 없는데 이제 테크 기업의 CEO들이 뭔가를 지금 축하 메시지 보내는 그런 걸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젠슨 황은 아무 말 안 한 게 그것도 이제 뉴스가 되는 뉴스가 그런 되는구나. 근데 진짜 젠슨 황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에 파내 만에 이게 되게 중요한 뭔가 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축하 메시지 빨리 보낸 거 가지고도 이제 막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뭐 누가 먼저 줄 섰냐? 그렇죠. 이제 뭐 정치적 리스크 관리하는 거다. 갑자기 이게 미국이 유치해진 느낌이야. 특히나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소송이 지금 걸려 있고 정부가 제기를 하는 소송이 있고 이게 사실 또 미국에서는 극좌와 극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반독점에 다 동의를 하거든요. 우도 동의하고. 트럼프 때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든 때 계속 끌고 왔고 트럼프 때 또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뭔가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지금 걸려 있는 게 구글, 그러니까 저 알파벳이죠. 그렇죠. 알파벳하고 메타, 아마존. 네. 그게 다 유튜브하고 구글 뭐 검색 사이트 분리해라 뭐 이런 류죠. 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벌금을 엄청 때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거는 정부가 진 것도 있고 뭐 아직 어쨌든 지금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막 트럼프 별장에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당선되고 나서 첫 통화하는데 일론 머스크 옆에 앉아가지고 3자 통화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최측근이 됐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표현이 트럼프 머스크 프레지던시 공동정권이라는 거죠. 공동정권. 부통령을 거기 붙이는 게 아니고 트럼프 머스크 공동정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테크브로의 쿠데타, 테크브로의 혁명 뭐 이런 식의 혁명 저 용어까지 쓰면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번에. 저 캠프 끝나고 나서 그 트럼프의 손녀인 케이 트럼프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결과를 같이 봤던 가족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 아니, 트럼프 일가죠 다. 다 일가요. 근데 오른쪽 끝에 보면은 있고. 오른쪽 끝에 있는 여성도 트럼프의 딸인데. 트럼프 저 딸이 아니라 저기죠. 그 며느리인데. 아니 근데 이 남자는 사람이 설마 머스크와 설마 일론 머스크가 가족 사진에 들어간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자기 아들입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사진인데 머스크도 가족이 진짜 공동정권이라고 할 만하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월가하고 밀착돼 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저렇게 가족처럼 하진 않았어도 막 무슨 투자은행 대표하다가 갑자기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드만삭스 정권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들어오니까 약간 IT 산업 정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기업인이 이렇게 정부와 굉장히 밀착하는 거는 이제 낯선 건 아닌데 사실 근데 이 캠페인 때부터 전면에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선거 운동을 사실상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뒷돈을 냈지. 보통은 이전에는. 특히나 이 머스크가 강요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뭔가 좀 배제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행정부에서 뭔가 좀 무임소 장관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의 특정한 역할을 맡지 않는 거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머스크도 얘기하고 트럼프도 얘기하는데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좀 머스크가 이끌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머스크도 그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뭐 앞으로 정말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공무원들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은 위원회 이름인걸요? 그럴까요? 아니면 머스크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 막 잘라가지고 맞습니다. 사업 줄이고 방대한 연방 관료 조직을 줄이고 싶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민간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하도록 전환시켜야 된다. 뭐 그러면서 효율적인 국가, 뭐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좀 낮추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보유한 스페이스X. 회사, 보유한 회사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테슬라, 스페이스X, XI X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산업이 물론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자체가 기술력이 뭐 워낙에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고 있고 또 이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 축소하면은 다른 데들이 더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테슬라는 건재할 것이다. 오히려 더 시장률이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사실 우주 산업은 미국 연방 정부의 대표적인 뭐 뭐랄까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 민간에서 이걸 해오던 스페이스X가 뭔가 기능을 하고 융합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X 같은 경우에 트위터죠. 머스크가 투표 전날까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100건씩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선거 전날에 한 200개 정도 글을 쓰는 정도로 굉장히 자기의 선거운동 툴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SNS, 소셜미디어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정책적 교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XAI, AI 기업이죠. 이건 뭐 오픈 AI나 구글하고 경쟁하고 있는 머스크가 보유한 기업인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AI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뭐 AI 개발을 가속화한다거나 이런 게 머스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규제 완화가 또 핵심 키워드네요. 지난번에 강정수 박사도 끝내주는 경제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 테슬라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주 개발 관련된 규제 완화하면 또 스페이스X에 좋은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AI 기업 포함해서 사실 기업가들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계속 지지를 하죠. 뭐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규제가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좀 전에 거론하신 그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그다음에 잠재적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 또 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감시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명시한 그런 행정명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거를 불필요한 규제다라고 하면서 뭐 자기 취임하자마자 뭐 그동안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기 데이 원에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도 그날 바로 철회시키겠다. 근데 지금 AI가 뭐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딥페이크가 성행하는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뭐 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작용은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부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틀을 만든 게 그 AI 행정명령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제 세간의 우려 그리고 이게 산업 참여자들보다는 이용자들에게서 나오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게 이 AI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이었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라고 인식됐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시키겠다는 거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은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이걸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여러 뭐 잘못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혜연 리더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규제를 완화해서 좀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규제를 차곡차곡 해가면서 틀을 잘 만들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뭐 이게 모자르듯이 한 번에 이렇게 될 일은 아닌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천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대로 규제 그동안 약간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해왔던 그 규제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게 뭔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없애면은 물이 확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뭐 규제를 걱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는 산업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인류 전체가 더 골치 아픈 문제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던데 딥페이크로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 활용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피싱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납치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보내고 돈을 갈취하고 이런 일들 벌어지는데 이런 게 뭐 이들이 얘기하는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술이 발달했는데 통제가 안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아까 반독점 소송 좀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임명이 됐던 그 굉장히 젊은 리나칸 리나칸. FTC 위원장. 그분이 주도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글, 메타, 아마존에 대한 이 반독점 조사 또는 소송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됐던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을 거라는 관측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이제 구글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 당시 법무부 트럼프 정부 때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면서 뭐 트럼프 본인이 구글이 아주 나빠, very bad 하면서 이렇게 뭐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마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뭔가 계속 액션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의 흐름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뭔가 기업들이 뭐 AI나 IT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IT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일부와는 특히나 트럼프와 친한 기업들 또 특히 머스크의 기업들과는 어떤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리나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 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죠. 바로 다다음 달인데 임기가 연장될 것 같지는 않고 제이디 벤스 이번에 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리나칸의 반독점 정책은 지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제이디 벤스 영상 우리 찍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규제 완화와 뭔가 그 반독점 소송이 병행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가 확실하게 뭐 규제 완화의 흐름을 신호를 확실히 켜준 건 있어요. M&A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그 규제를 좀 강화를 시켜서 빅테크가 인수합병하는 거에 제동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 빅테크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20% 감소했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 뭐 이것도 데이원인지 모르겠는데 첫날부터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수합병은 좀 완화시킨다. 그러면 빅테크의 인수합병이 지금보다 한 30%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혼란스럽네요. 구글이 독점이 된 거는 유튜브를 인수했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유튜브 영상이 나오니까 구글 검색 독점이 유튜브 영상 독점으로 이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이고 페이스북이 독점이라고 그러는 건 또 페이스북이 왓츠앱도 인수해서 메신저로도 진출해서 거기서도 1등 하려고 그러고 뭐 저기 인스타그램도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몸을 불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와 친한 기업, 트럼프와 친해지려는 기업들에 잘 줄 서 있는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참 나쁜 선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식의 기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역시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기업 가면은 뭐 정보 신경 안 쓰고 실적에만 신경 쓰고 기술을 가지고 투자자들 설득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굉장한 돈을 벌어올 거라고 설득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많이 미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재벌은 좀 찌질한 것 같고 정부에 줄 잘 보여서 줄 잘 서야 감옥에 안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그게 뭐 똑같다기보다는 정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똑같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다른 제가 아까 또 준비한 파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그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저 파란색이 저게 뭐죠? 해리스에 대한 기부인 거죠. 민주당에 대한 저게 기부금 그래프군요. 그렇죠. 빨간 게 그러니까 뭐 그 저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상하원 의원 후보들에 대한 기부까지 포함한 건데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성향이고 그러네요. 민주당 후보들한테 많이 기부를 했고 유일하게 맨 마지막에는 테슬라만 빨갛게 그냥 공화당에 올인을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균형을 잡으려고 한 것 같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던 선거 때 선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내부 회의에서 구글의 주요 임원들이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이나 저 지금 순다르 피차이 같은 CEO도 이 선거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한 영상이 2018년에 트럼프 집권 시기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를 비롯한 이 공화당 사람들한테 문매를 맞았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그 이후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인즉슨 동시에 정부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실리콘밸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똑같네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는 흐름이 있었던 흐름이 있었다. 네. 근데 아까 그 파이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반독점 소송, 뭐 반독점 완화 가능성, 이것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들이 트럼프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류가 지금 강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 순서 아니겠어요? 그러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서네. 애플, 엔비디아, 구글이 좀 큰일 난 기업들이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이 일종의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기부했던 게 저런 식으로 이제 파이 차트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 당시에 이 구글에서 그 회의를 영상으로 봤던 구글 직원들 중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소외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달래주겠다라면서 트럼프가 뭔가 나서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저런 조금 상반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소관계에 주목해서 많은 분석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중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중국 전문가시기도 한데 중국 특파원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중국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어제 전병서 소장도 나오셔가지고 미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이든 때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새롭게 추가될 게 있겠냐. 관세 높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는 건지 일종의 협상용 카드인지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약간은 낙관론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태도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저 반독점법 소송하고 비슷하게 극좌와 극우가 만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어떤 발언이나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트럼프 정부가 2019년부터 그 집권 시기였던 2019년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재를 시작을 했죠. 그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뭐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더 이어지고 발전되고 확산됐던 건데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번째로 집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완화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AI 분야인데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AI를 비롯해서 이 3대 첨단 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 산업에서는 적어도 테크 산업에서는 미국 정부가 새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바이든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관세율을 확 높여버리면 보편 관세 도입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이상으로 관세율 현재 한 25% 되는 걸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애플은 지금 중국에 있는 팍스콘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더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현재 테크 기업들이 그 실리콘밸리의 이 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고 있고 실현을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성장을 했는데 트럼프식의 뭐 일종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그다음 이제 뭐 미국 온리, 미국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립주의 정책하고 부딪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기본 성장 모델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그 프로덕트 상품들은 온라인 상품들이죠. 플랫폼이거나 어떤 온라인 서비스거나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국내에만 유치를 하고 국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한다,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해외 인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고립주의식 정책이 실리콘밸리 산업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그중에 영향을 받는 거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를 위주로 하면은 수익의 한 5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는 걸로 나타나요. 그럼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거냐?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지만 해외는 나가지 마라.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막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에서 해외에서 뭘 사올 때 관세라는 그렇죠. 거는 비용이 붙으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를 제조를 하거나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네. 애플이나 뭐 핸드폰을 이런. 만든지 그런 데서는 이제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영향을 받는 분야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아마 뭐 영향을 크게 받는다기보다는 해외 현지화 전략 이런 게 조금 먹히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실제 제조가 돼야 하는 반도체라든지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게 받을 또 것 불가피할 같다.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인재 유치하는 면에서 또 특별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H1B라고 하죠. H1B 비자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죠.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도 AI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인력 한 40%가 H1B 비자로 들어온 해외 인력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산업이 좀 뭐 더뎌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불안감도 실리콘밸리에는 약간 기류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줄이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한테는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뭐 확고하게 기반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오히려 그 도전하는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뭐 현대차도 포함일 텐데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그 수준을 벌써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 없는 없다. 가장 보조금이 필요 없는 기업이 테슬라인 거죠. 그렇겠네. 그러면 오히려 보조금을 안 주는 게 테슬라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뭐 이게 굉장히 꽃놀이패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노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정부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테슬라의 입지는 더더욱 강해지는 거고요. 그러네. 테슬라는 제조업이지만 그렇고 중국 비즈니스는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은 알기는 어렵네요. 테슬라 중국 비즈니스도 이제 상당히 큰데. 그게 앞으로 이제 대중국 무역 협상에서 뭐 등장할 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관세 영향이나 대중국 관계. 그렇죠. 기술 규제 때문에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게 그건 더 앞으로 계속 가겠지 않겠습니까? 강화되면 더 그렇죠. 네. 이 중국 장사는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고. 네. 중국은 아니지만 뭐 대만에서 이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한다거나 할 때 또 뭐 미국으로 들여오려면 관세를 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 올라가면은 비용을 더 많이 치러야 될 것이고 중국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치러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조업체들은 영향을 받기는 받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제 전병서 소장은 대중국 관계 그래서 너무 어려워질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론 머스크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가 조금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유화책을 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처해 있는 굉장히 모순된 현실이죠. 지금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약간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또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이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퍼져 있고 그래서 주가는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해외 시장 성장은 당분간은 좀 시도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명함 엇갈린 거에서 우리 아마존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막판에 그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막으면서까지 움직였던 게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아마존 내수 중심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내수 유통 기업인데 이게 지금 반독점 소송 아까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이 깨지거나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그 리스크는 막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 AI 규제 완화하고 이런다고 해서 아마존이 지금 그 영역에서 선두는 아니잖아요. 오픈 AI나 뭐 메타 같지는 않으니까 얻을 건 크진 않고 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테크 기업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사내 게시판이 활성화가 됐었대요. 그래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사내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정치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랬대요. 그게 심해지면서 싸움도 나고 갈등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내 회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그런 이후로 요즘 들어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회사 내에선 정치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게 기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할 일이나 하자 그런 분위기에서 또 아마존의 이 창립자이자 가장 리더인 제프 베조스가 그런 움직임을 선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한국의 재벌 기업화돼 가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빅테크와 백악관의 관계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협력은 정책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갈등은 정치적으로 나타나겠죠. 오묘한 말씀이시네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날 텐데 이게 근데 앞으로
인선이라든지 어떤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뉴스를 통해 나타날 것 같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모두가 잊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거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는데, 트럼프 일기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백악관 공보라인이나 미국 언론을 통하지 않고 트럼프에서 직접 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트럼프의 X 계정을 주목해야 하는 시기.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시대 빅테크 기업 어떻게 될지 김혜연 리드하고 짚어봤고요. 김혜연 리드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